자산 조정 계정은 이럴 때 보통 생기는데요. 피합병 법인에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산이 100이다. 근데 이게 적격합병이면서 합병법인이 승계한단 말이에요. 합병법인의 장부로 넘어와요. 그러면서 자산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 금액이 500이라고 하면 자산 조정 계정은 40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합병 대가로 주는 자본금과 주발초 등이 있겠죠. 현금도 있지만 그거 생략하면 그 두 개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이다 라고 하면 매수 차익이 생긴 거죠. 매수 차익 200이 생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은 얼마가 생겼던 거예요? 양도차익은 100을 얼마에 넘긴 거예요? 300에 넘긴 거죠. 그러면 300 마이너스 장부가액 100 200이죠. 그래서 비적격 합병일 때 양도손익과 매수차익의 합계가 둘의 자산조정 계정 400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조정 계정은 400이 되더라. 자산조정 계정은 400이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400인 거죠. 시가가 만약에 장부가액보다 크면 이 자산조정 계정은요 마이너스 400이 되더라. 요거 일단 그래서 거기 맨 처음에 자산조정 계산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대전제는 언제? 적격 합병인 경우. 이 경우 합병법인은 양도받은 자산 부채의 가액을 합병 등기일, 자 밑줄 그어볼게요. 합병 등기일 현재 시가로 계상, 즉 시가로 이렇게 계상해 놓잖아요. 계상 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뺀 금액, 이 시가 500에서 장부상 가액 100을 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자산조정 계정에 계상하여야 된다. 그래서 박스 안에 양가로 1번에 보면 자, 고대 밑줄 그어볼게요.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우리 514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럼 자산조정 계정이 마이너스 유보가 뜨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양가로 2번에 시가보다 장부가액이 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산조정 계정은 플러스 유보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꽃표시 첫 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본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입금분산이 마이너스 유보는 빼고 송금분산이 유보는 더하기 된 금액이다. 자, 그런데 자 밑줄 가볼게요.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들 세무조정을 모두 승계하여 여기까지. 적격 합병이면요 합병법인이 다 승계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보가 딸려 있을 수 있잖아. 이 유보도 여기서 다 승계를 해. 그러니까 자산 조정 계정 금액을 계산할 때는 유보는 영향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그대로 승계가 되니까.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 자산 조정 계정을 계산할 때는 유보는 다 승계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대신 양도손익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유보는 가감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자산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만약에 재고, 건물, 토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산 조정 계정이 생긴 원인이 자산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재고 50이었는데 100이었다. 그러면 자산 조정 계정은 여기서 50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다 생길 텐데 이 자산 조정 계정이 언제 추인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해당 자산이 처분되거나 감가상각될 때 추인된다라는 거예요.
처분되거나 감가상각될 때. 왜냐하면 여기서는 처분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와 처분가액의 차이를 처분이익으로 회사는 계산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원래 뭐로 승계한 것처럼 취급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처럼 취급해서 이렇게 올렸지만 다시 이렇게 감액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유보가 추인되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거기 양가로 2번의 내용입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계상한 자산 조정 계정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표 안에 양가로 1번에 감가상각 자산에 설정된 자산 조정 계정,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감가상각비 곱하기 취득가액에서 마이너스 유보된 부분만큼.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어요? 법인세 앞쪽에서 과대 계상된 경우 배웠었던 거죠. 뭐 접대비 중에서 자산 개정됐는데 자산 처리됐는데 한도초가 생겼을 때 뭐 고를 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양가로 2번은 위 양가로 1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 조정 계정. 얘는 비상각 자산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처분되는 때, 자산을 처분하는 때 조정하겠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양가로 3번은 받고 양가로 4번 가보겠습니다. 과세 이연 중단 시 매수 차익과 합병 매수 차손 중 영업권 처리라고 되어 있죠. 요 2차라고 써놓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거. 이 매수 차익이나 매수 차손에 해당하는 영업권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세 이연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 조정 계정이 여기 전부 다 있다고. 자산 조정 계정이 전체 금액에 있는데 이 중에서 성격이 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매수 차익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시 환입을 하면 되고, 그렇죠? 매수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합병 등기일까지 상각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상각분이 있고, 향후 상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향후 2월하여 과세하는 거니까 원래 5년 동안 과세하니까 2월 분이 있는데 일시 환입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전체 입금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 필요 없고 거기 도표 내용만 아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도표. 과세 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합병 매수 차익, 합병 매수 차손 중 영업권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기에 지금 합병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7월 4일이니까 6개월치 매수 차익이 있었다면 입금 산입을 했겠죠. 그리고 11기, 12기 사후관리 기간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짜리라고 본다면 중단 사유가 12기 중간에 발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사후관리 기간 안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이때 매수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금 산입할 금액 혹은 매수 차손이었다면 송금 산입할 금액이 있겠죠. 그게 12기에는 몇 개월치가 들어오면 되냐면 10기에 6개월치하고 11기에 12개월치 그리고 12기에도 12개월치가 있겠죠. 지금 이해하셨죠? 12기 중단에 발생했어도 12기 결산 시에 반영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총 30개월이 되겠죠. 60개월 중에 30개월은 12기에 한꺼번에 입금 산입해야 되는 금액이 되고, 그 다음 12기 지나서 13기, 14기, 15기에는 각 12개월씩 그리고 마지막은 6개월치 입금 산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1차에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2차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8-6번 가보겠습니다. 자, 존속은 소멸을 2001년 X1년 1월 1일 흡수 합병하였는데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주 소멸의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어요. 자, 얘는 합병 전에 재무상태표를 얘기하겠죠. 자, 이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순자산 장부가액은 5,000원이 되겠죠. 총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이고 부채가 5,000이니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냐? 자, 5,000원인데 이건 뭐 거기 자본 써야 돼.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합쳐도 5,000원 되는 거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1번 자료를 보니까 합병 직전 소멸의 자산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에는 금융자산 평가이익 100원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한 것이 있대요. 유보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세무상 가액은 마이너스 100한 4,900이 진짜 세무상 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진짜 세무상 가액은 4,90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번 자료를 보니까 신주의 시가가 6,000원을 교부하고 교부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합병 대가는 얼마가 지급됐다는 거예요? 6,000이 지급됐다는 얘기예요. 대가는. 자, 그리고 지금 승계한 자산의 내역이 나와 있죠. 합병 후 장부가액 승계액이죠. 즉 합병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자산 쪽 토탈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6,000이 되고, 아니 11,000이 되고, 부채가 5,000이 돼서 시가는 6,000으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시가는 6,000이 돼요. 근데 모두 합병 대가도 6,000이었던 거죠? 합병 대가도 6,000이에요. 이 얘기는 매수 차익이나 매수 차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로지 양도손익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양도손익은 얼마냐? 자, 양도손익은 세무상 장부가액과 합병 대가 양도가액의 차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손익은 1,100원이 됩니다. 양도손익은. 그래서 물음 이제 가볼게요. 첫 번째, 적격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즉 비적격 합병인데 이때 소멸의 양도손익과 매수차손익을 계산해 버려요. 양도손익은 이미 계산됐어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는 유보를 가감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1,100원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자, 매수 차익은 없는 거죠? 제로예요. 제로. 자, 그 다음에 2번 물음을 가보면 적격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의 양도 차익과, 자, 적격 합병에 해당되면 피합병 법인의 양도손익은 없는 거죠. 장부가액으로 양도했다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자산별 자산 조정 계정. 자, 밑줄 가보겠습니다. 자산별 자산 조정 계정. 자, 여러분들 원래는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만큼이 자산 조정 계정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유보를 승계한다고 했잖아요. 이쪽에서. 유보는 그대로 승계하죠. 그러니까 자산 조정 계정은 이 둘의 차이가 자산 조정 계정이야. 유보 넣지 않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토탈 자산 조정 계정은 1,000이 되는 겁니다. 1,000. 근데 거기 자산별로 자산 조정 계정을 계산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제품은 재고 자산은 400이었는데 500이 돼 있잖아요. 승계가.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자산 조정 계정은 100이 되고 100 마이너스 유보가 됩니다. 자, 금융자산은 없죠. 자산 조정 계정 없고요. 그 다음 토지는 4,000원짜리가 4,750원이 됐으니까 750을 다시 내려야 되겠죠. 마이너스 750. 건물은 3,000원짜리가 3,300원이 됐으니까 300 마이너스 유보하면 돼요. 반대로 기계장치는 2,000원짜리가 1,85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 150 하면 되겠죠. 올려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원래 장부가액으로 가니까. 그래서 오른쪽 해답에 자산별 자산 조정 계정이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쫓아오시겠죠? 자, 여기 볼게요.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남아있는 저 유보 있죠? 1,000을 일시 환입하면 되는 거야. 1,000을. 그런데 원래는 그 1,000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면, 매수 차손익도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자산조정 계정 중에 이게 여기 대가가 요 정도 들어가 있다면 요 부분만 일시 환입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5년 동안 나눠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부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무조정할 때 이건 편하게 들어보세요. 어떻게든 무조건 자산조정 계정 남아있는 거는 다 일시 환입을 하세요. 내 가정을 해볼게. 만약에 여기에 합병 대가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1,000원에 대해서 자산조정 개성을 세웠잖아. 1,000원을 모두 입금 산입을 하라고요. 그러면 입금 산입을 하면 지금 여기 있었던 게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여기 있었던 게 이쪽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입금 산입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 끌어내렸었잖아요. 유보로.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남은 금액을 다시 입금 불산입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방향이 좀 어려워. 방향이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원래 회사는 장부가액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송금 산입으로 이렇게 내려갔잖아.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입금 산입을 하니까 여기로 올라오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로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 중에서 이 부분은 들어오는 게 맞지.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은 안 들어오는 게 맞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입금 불산입한다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앞에 봤었던 건 요만큼을 입금 산입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결과치가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결과치가 된다는 건 이걸 다시 끌어내렸다 다시 올려놓으니까 전체를 입금 산입하고 요 부분을 다시 송금 산입하면 요만큼만 입금 산입하는 게 되잖아. 이거는 옛날에 했던 거고 옛날에 지금 이번에 합병이 종료가 되면 이걸 다시 끌어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입금 산입하고 남아있는 부분 향후에 입금 산입할 부분 그 부분만 다시 입금 불산입 해놓고 걔가 유보가 있으니까 차곡차곡 그 다음에 입금 산입 때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2차에서 제일 어려운 세무 조정 중에 하나예요.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거예요. 자, 마음 많이 안 상한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520페이지 도표에다 별표 칩니다. 별표 5개 치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이 다 정리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도표. 자, 아래 도표입니다. 비적격 합병과 적격 합병으로 나눠서 한번 보는 겁니다. 피합병법인 있죠? 피합병법인. 자, 원래 양도손익은 어떻게 했어요?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가액을 빼서 양도손익을 계산하는데 비적격 합병은 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 양도차익이. 그리고 합병 대가로 양도가액을 잡으면 돼요. 이 합병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뭐 포함되어 있었어요. 주식 받은 거 시가, 그렇죠? 합병 교부금, 피합병법인이 납부할 법인세까지 다 포함을 했었던 거고. 오른쪽에 적격 합병이면 양도 차익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양도 손익이 없는 거니까 과세 이연. 그래서 양도가액을 뭐로 보는 거야?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는 거죠. 자, 합병법인을 보겠습니다. 합병법인은 자산의 취득가액부터 출발하는 거고 비적격 합병은 세법도 회계도 다 시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근데 적격 합병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세법상은 뭐로 간주하는 겁니까? 기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유보까지 다 승계해서.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자산의 시가에서 취득가액의 차액은 없단 말이에요. 비적격 합병에서는. 근데 오른쪽에서는 자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그러니까 자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라는 건 결국은 새로 취득가액으로 공정가치를 잡았으니까 회계상 자산과 세무상 자산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적격 합병은. 근데 적격 합병은 회사는 계상액을 시가로 잡았고 세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보는 게 적격 합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가? 자산 조정 개정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병법인은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얘기고 자, 비적격 합병이라도 매수 차손익을 한 번에 입금 산입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매수 차익도 5년간 2월하여 입금 산입하고 매수 차손은 무조건 송금 산입되는 게 아니라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뭐 하는 거예요?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근데 오른쪽에 가보면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매수 차익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없으면 가만히 내비두는데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합병 등기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입금 산입을 하는 개념인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매수 차손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 별표 칩니다. 이따가 보게 될 텐데
비적격 합병은 새로 다 사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비적격 합병은 합병이 완전 다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회사의 손익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은 승계할 수가 없어. 비적격 합병 그냥 자산을 다 사는 거야,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장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과거에 얘가 부자였던 가난했던 따지지 않습니다. 걔 것만 사오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월 결손금은 미승계하는 게 원칙이라 이거야. 그런데 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유보도 원래 승계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비적격 합병이라면. 근데 채권에 딸린 거 있죠. 대손 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한다면, 즉 채권을 그대로 승계하고 퇴직금을 그대로 승계하면 유보도 같이 승계합니다. 설령 비적격 합병이라도 매출채권 있잖아요. 그 매출채권이면 장부가액으로 원래 와야 되는데 유보가 가감될 수밖에 없잖아. 과거에 대손 처리 못한 거잖아. 퇴충도 과거에 송금 인정 못 받는데 실제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퇴충하고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유보만 승계합니다. 그래서 비적격 합병은 원칙적으로 유보를 승계하지 않는데 오로지 뭐만 대손 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만 관련 유보를 승계할 수 있어. 무조건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채권과 대손 충당금을 이어받았을 때.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합병하면서 기존 주주가 우리가 채권은 그냥 회수해서 우리가 가져갈게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 종업원 다 퇴사시키고 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 이해하시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오른쪽에 가봅니다. 그렇지만 적격합병은 장부를 승계하는 개념이에요. 적격합병은. 그래서 2월 결손금도 승계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 승계가 가능하다. 자, 피합병 법인의 주주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적격 합병 왼쪽부터 가볼게요. 주주 의제배당 과세가 되는 거죠. 합병 대가를 시가로 모두 간주해서 과세했었던 거고 종전 장부가액과 차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게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합병 대가는 주식과 교부금을 합치는 거죠. 합치긴 합치되 뭐는 합치지 않았어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를 합병법인이 대신 납부한 건 주주에게까지 귀속되진 않았으니까 의제배당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에 적격합병이 되면 합병 대가는 기본적으로 종전 장부가액으로 가는 거죠. 주식에. 근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다라면 시가로 보는 거고 교부금은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교부금 전액이 과세될 수 있는데 적격 합병의 경우 교부금만 원래 과세가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주식의 시가가 종전 장부가액보다 떨어진다면 교부금 이하로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 거기 자본 전입 있죠? 요건 몰라도 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거의 끝났어요. 자 그러면 합병 시 2월 결손금 승계 제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유인물 같이 한번 볼게요. 유인물에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312페이지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13페이지 쭉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31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15페이지. 그 사례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자 적격합병 시 2월 결손금 승계라고 돼 있죠. 옆에다가 중소기업이라고 써주세요. 이 중소기업을 가정했을 때. 자 여기 봅니다. 우선 이 사례를 보기 전에 개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합병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합병 전과 합병 후가 있을 거야. 그러면 합병 전에 있었던 피합병 법인 그리고 합병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결손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손금.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으면 합병일 이후에도 구분 격리하도록 돼 있어. 구분 격리라는 게 피합병 법인 살림, 합병 법인 살림을 따로 장부를 쓰라는 거야. 실제 많은 회사들이 합병한 다음에도 장부를 따로따로 써. 그리고 합병할 때만 회계처리 합쳐. 즉 나중에만. 실제로. 왜냐하면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성과도 이질적으로 일단은 계산을 해. 그러다 서서히 합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얘가 엄청 결손법인을 하나 합병법인이 산 거야. 그런데 보통 어떻게 했어? 여기서는 계속 이익이 많이 나왔어. 플러스가. 그렇죠?
얘는 계속 합병 후에도 결손이 나와.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이러면 절대로 여러분들 이 결손금은 쓸 수가 없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피합병법인에 있었던 결손금 있잖아요. 피합병법인에 있었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숫자를 써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야. 여기는 엄청 많아.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이때 200. 자, 50이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결손금이 보통 합쳐서 보면 얘가 100이었잖아. 250이 나왔으면 이월결손금은 같은 회사였다면, 처음부터 같은 회사였다면 100을 그냥 다 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야. 왜?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깔 수 있어.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가 플러스 50이라고 하면 얼마만 깔 수 있는 거야? 이 100은 50 한도에서만 깔 수 있는 겁니다. 50 한도에서만, 벌어들인 이익 한도 내에서만 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위들을 할까요? 돈 잘 버는 애들, 세금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결손 난 회사들을 사서 합병시키겠죠? 쭉쭉쭉 빼먹는 거지. 그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쫓아오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가능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계속 결손이 나겠죠? 그러면 이 소득 자체는 처음부터 150이 돼. 합병 후에는 같은 회사잖아. 합병 전에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 못하는 거지, 합병 후에 발생한 이익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짱구를 굴린 거야.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주식이야. 역합병 하면 되는 거니까. 주식이야. 서로 반대로 발행하면 되는 거니까. 같은 회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여기가 합병법인이고 여기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자.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몇 명 털어먹었어. 실제로. 그래서 법을 바꿨어. 이것도 안 돼. 이것도. 합병법인의 합병법인의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서 승계한, 합병법인의 기존사업, 이건 기존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승계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합병 후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각자 독고다이 한다는 거야. 각자. 아니 뭐 그게 아니야. 별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가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치? 결혼을 하려고 해. 하필 뭐 결혼 같은 거잖아. 결혼하는데 네 배우자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이 결혼 전에 카드 빚이 엄청 많아. 그렇죠? 결혼을 해. 그럼 살림을 합쳐야 되겠니? 아니면 독고다이로 같이 각자 생활비 내고 각자 살아야 되겠니? 네가 그 와이프 빚까지 다 갚아줘야 되겠니? 그건 아니잖아. 그건 각자 독고다이인 거지.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우리 여학생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애가 있으면 잘생기고 엄청 좋아. 그래서 딱 결혼했는데 이 새끼가 마통이 1억이 있어. 마통이 1억 있어. 마통이. 그럼 걔 거 네가 갚아줘야 되겠니? 걔는 걔 나름대로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럴 수는 있지. 결혼해봤는데 네 와이프 될 사람이 엄마 마통이 아니라 그냥 보통이면 한 5억 있어. 살림 당장 합쳐야죠. 당장 합치는 거야. 그래서 결손일 땐 독고다이 가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게 살림이라는 걸 따로따로 하려면 장부를 따로따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기장 능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마. 장부 하나로 써.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업종이 같아. 그러면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네 거, 이거 내 거 하면 번거롭잖아. 매출이 네 거, 내 거 하면. 그래서 동일 업종을 하면은 장부를 하나로 써. 구분 격리 안 해도 좋아. 대신에 이렇게 나누자는 거야.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 장부를 하나로 다 써서 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합병 등기일 직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비율로, 그냥 비율로 나눠서 뿜빠이 해버리면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구분 격리하는 경우부터 볼게요. 그 사례 보면 구분 격리는 각자 장부를 썼다는 얘기야. 합병 전에 이월결손금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이 있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토탈 300이 있어요. 마이너스 300. 합병 후에 구분 격리를 하니까 기존 사업,
합병법인은 기존 사업이라고 하고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 입장에서 승계한 사업이 되니까 승계 사업의 이익이 각각 200, 100이야. 그럼 기존 사업에서는 200이 있는데 결손금 100은 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승계사업 피합병법인도 100을 200 다 공제를 못하는 거야. 100밖에 공제를 못하는 거야. 이걸 이러한 제한이 없다라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합병 후에 300의 이익이 생겼고 합병 전에 각자 300의 결손이 있잖아. 합치면. 그럼 넷등하면 제로가 될 수 있지만 제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각자 공제하더라. 근데 내가 이게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런 제한도 있는 거야. 우리가 각 사업도 소득 금액의 60%까지밖에 공제 못 하잖아요. 그것도 각 개별 사업에서 60%가 적용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기존 사업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몇이 나오겠어? 200의 60%인 120까지만 나오겠죠. 승계사업에서는 100의 60인 60까지만 공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60% 룰은 각각 합병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승계사업과 기존 사업에 각각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60% 이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러한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자, 아래 구분격리하지 않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 사업을 하는 법인 간의 합병이라면 구분격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합병 전에 이월결손금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이 있어. 근데 이제 구분격리할 자신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딱 뭐를 보냐면 사업용 자산 비율을 보겠다 이거. 즉 예를 들어서 합병법인의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합쳐서 한 300 있고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유형, 무형자산 합쳐서 200 있으면 그 비율이 6대 4가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지 총자산의 비율이 아니야. 그래서 예금만 많은 회사 이런 애들은 의미가 없어.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일단 6대 4의 비율이 결정됐고 합병 후에는 각 사업도 소득을 계산했는데 얼마밖에 안 나왔겠어. 300이라는 숫자만 나오는 거야. 각 개별 사업별로 승계사업과 기존 사업의 각각의 구분격리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얼마인지 몰라. 그냥 섞어서 300이 나왔고 그 300을 다시 쪼개는 거야. 뭐의 비율로? 사업용 자산의 비율로. 이해하시겠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율을 합친 걸로 쪼개다 보니까 300이 180, 120으로 쪼개진 거죠. 그 안에서 결손금 공제를 하면 되는 거야. 기존에 합병법인 마이너스 100이 있었으니까 합병법인은 기존 사업에서 100을 깔 수 있고 180에서 피합병법인은 200이 있었지만 120 한도 내에서만 깔 수 있죠. 중소기업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 물론 여기에서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다. 동종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60%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교재 52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목 볼게요. 적격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자, 여러분들 이월결손금 승계는요. 온리 적격 합병만 가능합니다. 비적격 합병은 가능하지 않더라. 개요를 보시면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반면에 진짜 적격 합병은 원래는 소멸하는 거지만 적격 합병인 경우에는 적격을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을 승계한다. 이처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도 소득 금액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 이해되시죠? 말이 이해가 돼야 돼. 다만 이때도 60% 룰은 적용된다는 게 아래 파란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승계 결손금의 범위 나와 있죠. 다 10년 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개정될 예정이야. 15년으로. 그래서 옛날에 10년이었잖아요. 15년으로 개정될 예정이야. 대신에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2021년부터 발생하는 결손금이 하나에 15년이야. 옛날에 발생한 결손금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10년을 가는 거고 21년부터 발생하는 결손금이 하나요 15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옛날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해하셨죠? 옛날 건 그대로 10년이니까. 짱나 죽겠어. 자, anyway. 그래서 승계 결손금의 범위도 배웠고 오른쪽 양가로 3번 가볼게요.
과세 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공제받은 결손금의 입금 사유. 제목만 치시면 돼. 이렇게 적격합병이라고 해서 이월결손 공제를 받았어. 이미 받아 먹었어. 근데 과세 이연 중단 사유가 생겨. 그 결손금은 다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손금 공제를 받았던 걸 버린다는 건 다시 입금 산입하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이해하셔도 좋다. 양가로 2번 가봐요. 근데 이번에 또 뭐래? 이월결손금 다 배웠는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이래. 자, 여기 앞에 봐봐. 왜 그러냐면 앞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그 공제 제한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번에 있는 내용은 뭐야?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발생했던 결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도 피합병법인의 소득예산 공제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인도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선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게 말문제로 잘 나오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되겠어? 합병법인 것은 합병법인에서, 피합병법인 것은 피합병법인에서 공제한다는 사실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요게 P자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말문제 OX가 완전 바뀌겠죠?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지 이거 맞춘다고.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틀리는 거야. 물론 바짝 안 차려서 틀릴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어. 잘 모르는데 오히려 바짝 안 차려서. 자, anyway. 자, 양가로 3번 가보겠습니다. 524페이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시험 문제, 말 문제 정도만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세요. 합병 전에 얘 장부가액이 100이었어. 근데 이 시가가 한 60밖에 안 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걸 처분하고 오면 결손금이 되는 거잖아. 합병 전에 처분해봐야 결손금이잖아. 그럼 결손금은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잖아. 그 각자의 사업에서만. 그랬더니 짱구를 굴리는 거야. 이거 처분하지 말자. 그리고 언제 처분하면 되는 거야? 합병일 이후에 처분하면 괜찮지. 그건 합병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별게 아니다. 결혼하기 전에 너 자취하고 있어요? 자취하고 있잖아. 근데 네가 이제 합격도 하고 해서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 몇 살? 몇 살이에요? 본인 24살이에요? 24? 어리네요. 어리네요. 그렇게 안 보여. 자, 어쨌든 간에 내가 24살 때 아마 시험 합격했을 텐데 그때쯤인데 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 일을 시작했네요. 진짜 어쨌든 사람들 참 착했다. 그런 24살, 25살짜리가 와서 무슨 자료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갖다 주고 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다 천사였어. 해자였어. 나 같으면 네가 가지고 이 새끼야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 아니 자 네가 결혼을 해. 그래서 늦게 해라 웬만하면. 나는 27살 때 했어. 27살 때. 어쨌든 결혼을 해. 근데 이제 네가 자취를 하다 결혼하는데 신혼집을 마련할 거 아니야. 정상적이면 네 자취하다 10년 쓴 물건을 가지고 신혼집에 들어가니 다 버리고 새로 장만하겠니? 어떻게 하겠어 너 같으면? 보통은 새로 장만하죠. 와이프 될 사람도 싫어할 거야. 네 10년 쓴 그 물건을 왜 가져오니? 버리고 와 이럴 거죠. 버리고 오는 거지 이런 거 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안 버리고 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결손금 이때 만드는 거지. 결손금이 아닌 처분 손실로. 그래서 그걸 built-in loss라고 보통 불려. 그걸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막상 나중에 처분을 했어. 처분은 합병 후에 하겠지. 합병 후에. 그래서 합병 후에 처분을 40에 했어. 40에. 그럼 회계상 처분 손실은 얼마가 잡힐 거예요? 요 둘의 차이만큼 처분 손실이 잡힐 거 아니야. 그럼 처분 손실은 60 잡힐 거 아니야. 60 중에서 얼마는 결손금 취급하면 되는 거야. 40만 취급하면 되지. 합병일 이후에 진짜로 얘가 가져온 거야. 지 10년 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썼어. 그러다가 와이프랑 싸운 거야. 와이프가 이거 들어서 죽겠다. 이거 좀 팔아 먹어라.
더 떨어졌어. 근데 요 사이에 쓴 거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봐야지. 그래서 얼마만 총 60의 처분 손실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부분만 결손금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세무 조정을 한다면 처분 손실 60 중에서 40을 송금불산입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걔를 어디에다 갖다 얹어버리면 돼. 2월 결손금액에다 얹고서는 그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내재 손실 제한이라고 해요. 다만 얘는요, 이럴 수 있어. 이게 장치산업이면 직접 가져와야지, 합병을 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팔 것들만 이런 제한을 두고 계속 진짜 쓰는 사람 있잖아. 꿋꿋하게. 그렇잖아. 그냥 꿋꿋하게 계속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이란 제한이 있어, 이건. 5년이 지나서 팔면 다 인정을 해줘야지. 그거는 계속 쓴 거지, 그건.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5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 그래서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이 합병 전에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 근데 합병 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차액을 한도로 하고, 합병 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해당한다. 거기 밑줄로 가볼까요? 5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의 것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한다. 결손금처럼 취급해서 그 안에서 취급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저 아래 내려가 보니까 반가로 2번 있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 이것도 아까 이월결손금하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피합병법인이 발생한 처분 손실도 있듯이 합병법인도 처분 손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자산에서 발생한 처분 손실은 합병법인의 합병 후 소득 금액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합병과 관련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분할 들어가 보면 됩니다. 분할. 합병이 다야, 다. 분할은 훨씬 쉬워. 왜냐면 합병의 까꾸루가 분할이거든요. 근데 합병을 모르면 까꾸루는 더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굉장히 쉽습니다. 시험 문제는 나오면 거의 합병입니다. 분할은 그냥 말 문제 정도 몇 가지만 챙기셔도 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